애초에 축구라는 종목은 25명 정도를 맥시멈으로 선수단이 구성이 되어서 그 안에서 훈련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이를 통해서 경기를 해야 하는 종목이거든요. 반면에 30명이 넘는 선수단이 구성이 되게 되면 일단은 훈련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될 수가 없습니다. 훈련을 통해서 경기를 준비해야 되는데 선수단이 30명이 넘는다? 그냥 간단하게만 생각해봐도 11명 대 11명으로 팀 내 경기를 한다고 해도 11명 대 11명으로 팀을 만들어도 거의 3팀이 나올 수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장코치입니다. 아스날 관련해서 영상을 오랜만에 업데이트하게 되었는데요. 아스날이 경기에서 승리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업로드를 하지 않은 것은 아니고 제가 또 이것저것 일이 바쁘다 보니까 때마침 근데 또 아스날이 승리가 없었죠. 계속해서 4월 1일에 리즈 유나이티드와의 경기에서 4대1로 승리한 이후에 리버풀 원정 무승부, 그리고 그 이후에 웨스트햄전, 사우스햄튼전, 그리고 가장 중요했던 경기였던 맨체스터 시티전까지 최근 4경기에서 3무 1패를 거두면서 어떻게 보면 분위기가 좋지 않았던, 그러니까 시즌이 시작한 이후에 이번 시즌으로 보면 이랬던 기간이 없는데 가장 좋지 않았던 기간을 보냈던 아스날이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간 이번 경기에서 어제 새벽에 있었던 경기였죠. 첼시를 홈으로 불러들였고 또 마찬가지로 첼시는 근데 이 분위기가 좋지 않은 게 이번 시즌 전체적으로 이어지고 있고, 제가 이제 다른 영상에서는 현재 첼시의 축구는 중고등학교 점심시간에서 볼 수 있는 축구와 같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어쨌든 간 이런 첼시를 불러들여서 3대1로 승리를 거두면서 분위기를 반전하는 것에 성공을 했습니다. 현재 뭔가 맨체스터 시티에게 4대1로 패배하면서 리그 1위 자리에 올라 있기는 하지만 맨체스터 시티가 2경기를 덜 치는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상 리그 우승은 물 건너 간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대부분이긴 하죠. 실제로도 이제 자력 우승은 힘들어졌고 사실상 맨체스터 시티 남은 경기 결과를 계속해서 지켜봐야 하는 입장인데, 어쨌든 간 그런데 경기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것 자체가 가능성이 0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고, 그렇다면 아스날은 계속해서 승점 3점을 지속적으로 획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이번 첼시 경기에서의 승리는 또 의미가 있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그렇듯이 저의 영상은 그냥 경기를 이겼으니까 잘했다, 그리고 경기를 졌으니까 진 쪽에서 뭔가 잘못된 점을 찾고 이런 것이 아니고, 경기의 승패 결과와 관계없이 경기 중에 벌어졌던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이번 영상의 전체적인 내용을 약간 축약해서 보자면은 첼시의 점심시간 축구는 결국 이번 아스날과의 경기에서도 어느 정도 이어졌다. 그리고 그랬기 때문에 아스날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제가 항상 얘기하는 이 전술적인 난이도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는 사실 난이도가 그렇게 높은 경기는 아니었다라고 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왜 전술적으로 첼시를 상대로 한 경기가 아스날 입장에서는 전술적 난이도가 높지 않은 경기였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번 경기에서 벌어졌던 상황, 특히 아스날이 공을 가지고 지공을 전개할 때 첼시가 수비 진영에서 어떠한 형태로 수비하는 것을 택했는지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고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첼시는 지금 화면에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4-5-1 혹은 4-1-4-1에 가까운 형태의 진영을 구축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첼시가 원했던 것은 최전방에 있는 오바메양의 경우에는 공을 가진 키비오르와 가브리엘 마갈량이스에 대해서는 1대2로 수적 열세에 놓이는 것을 허용해 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최후방에서 아스날의 최전방 공격수였던 제주스에 대해서 포파나와 치아고 실바가 2대1의 수적 우위를 가져가는 것을 택했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전방에서는 니네 공을 가졌을 때 여기서 최후방에서는 수적 우위 하나 허용해 줄게, 대신에 최후방에서 우리가 니네 공격수한테 한 명 더 가서 수적 우위를 여기서 가져갈 거야 라는 방식을 채택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상황을 보시게 되면 왼쪽 측면에서는 스털링이 화이트에 대해서 여기서 원원원을 가져가게 되고, 그리고 오른쪽 측면에서는 또 마찬가지로 마두에케가 진첸코에 대해서 1대1 형태를 가져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앙에서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캉테 뒤에서 주로 위치해 있다가 공을 받기 위해서 내려오는 자카의 움직임이 이제 또 아스날의 대표적인 움직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자카를 캉테가, 그리고 왼쪽의 경우에는 코바시치가 이제 웨데고르를 막으면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1대1 형태가 이어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사실상 이제 가장 경기에서 아스날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활용했던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는데, 조르지뉴를 막기 위해서 움직였던 선수는 첼시 입장에서 보았을 때 이제 엔소 페르난데스였거든요. 근데 엔소 페르난데스는 보통 우리가 아는 4-1-4-1의 경우에는 백라인 앞에 위치해서 미드필더 라인과 백라인 사이 공간을 커버하는데, 이번 경기에서 첼시는 사실상 4-5-1에 가깝게 진영을 구축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르지뉴가 공을 가진 상황 혹은 공을 가질 수도 있는 상황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키비오로부터 공을 조르지뉴가 건네받으면 이때
엔소 페르난데스가 제가 쓰는 표현을 이제 점프를 해서 자신의 등 뒤 공간을 두고 점프를 해서 조르지뉴가 공을 갖지 못하게끔 수비를 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자면은 좌우 측면에 트로사르는 아스필리쿠에타가, 그리고 왼쪽 측면에서는 칠웨리 사카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최전방과 최후방에서는 수적 우위와 수적 열세가 발생했지만 나머지 부분에서는 전부 1대1 형태로 수비가 되게끔, 지역 방어이지만 맨마킹이 되게끔 진영을 구축해놨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아는 아스날은 이렇게 첼시가 수비를 하기 좋게끔, 첼시가 원하는 대로 수비 형태를 가져가게끔 플레이를 하는 팀이 아니죠. 공을 가진 선수를 중심으로 3인 혹은 4인이 묶여서 가져가는 유닛 플레이에 굉장히 능한 것이 이번 시즌의 아스날인데, 그런 아스날이기 때문에 첼시는 자신들이 원하는 형태로 수비를 가져갈 수가 없었습니다. 특히 아스날이 공을 오른쪽으로 한번 보냈다가, 예를 들어서 오른쪽 측면에 사카로 보냈다가 다시 뒤로 와서 공이 왼쪽 측면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아스날은 첼시에게 문제를 일으켰는데요. 이 과정에서 득점이 발생했던 것이 바로 첫 번째 득점과 두 번째 득점입니다. 그냥 얼핏 보더라도 거의 동일한 상황에서 득점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득점 상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어떠한 요소들이 전술적으로 상충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실 수 있는 장면은 사실상 첫 번째 골이 득점되는 과정이 시작됐다고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첼시는 최전방에 위치한 오바메양의 경우에는 공을 가지게 되는 키비오르와 마갈량에스에 대해서는 2대1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오바메양이 키비오르에게 압박을 한다면, 보통은 이제 다른 경우라면 여기서 마갈량에스를 압박하는 선수가 있겠지만 지금 오바메양은 2대1 상황에 놓인 것을 볼 수가 있고, 반면에 공을 가지고 있었던 화이트에 대해서는 스털링이 수비를 하고 있었고, 그리고 공을 가질 수도 있었던, 저는 이거를 보통 이제 간접적으로 공을 소유한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간접적으로 공을 소유해서 상대 수비로 하여금 뭔가를 하게 유발한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간접적으로 공을 소유하고 있었던 조르지뉴에 대해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엔소 페르난데스가 자신의 등 뒤에 비교적 큰 공간을 남겨둔 채로 점프를 해서 조르지뉴를 막기 위해서 움직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 측면 사이드 채널의 경우에는 지금 자카가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자카에 대해서 캉테가 미리 움직이지는 않았지만 자신이 마크해야 하는 대상이기 때문에 이를 인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제 핵심적으로 살펴보셔야 될 부분은 바로 오바메양이 2대1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 그리고 이로 인해서 가브리엘 마갈량이스가 압박 없이 공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 첫 번째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엔소 페르난데스가 조르지뉴를 막기 위해서 자신의 등 뒤에 비교적 큰 공간을 남겨둔 채로 점프를 했다는 부분입니다. 마지막의 경우에는 이제 캉테가 자카를 막아야 하는 선수였다는 부분인데요. 이어지는 상황에서 이것들이 어떤 식으로 작용하는지를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상황을 보시게 되면 마크해야 되는 대상이 비교적 큰 폭으로 변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공을 가지고 있는 선수는 자카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마갈량이스를 거쳐서 자카에게 공격 방향이 전환이 되어서 자카가 공을 가진 선수가 되어 있고, 원래대로였다면 이 자카를 막아야 하는 것은 캉테가 되어야 합니다. 반면에 캉테는 자카를 막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등 뒤의 공간에 공을 받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간접적으로 공을 소유할 수 있었던 제주스를 막기 위해서 자카를 막지 않고 남아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는 결국에는 엔소 페르난데스가 조르지뉴를 막기 위해서 점프했던 것의 연쇄적인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엔소 페르난데스가 자신의 등 뒤 공간을 남겨놓고 전진했기 때문에 그 등 뒤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가브리엘 제수스가 전방에서부터 내려와서 이동을 했고, 이때 캉테는 이 공간을 커버하기 위해서 자카가 공을 가지게 되는 것을 허용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로 인해서 자카는 지금 프리 상태에서 공을 가지고 앞을 보고 전진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그리고 오른쪽 윙어, 첼시의 오른쪽 윙어였던 마두에케의 경우에는 자신이 마크해야 대상인 진첸코를 따라서 후방으로 이동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진첸코가 왼쪽 사이드 채널을 따라서 높이를 가지고 높이를 확보하기 위해서 전진을 했고, 마두에케는 이러한 진첸코에게 끌려갔기 때문에 지금 자카가 결국에는 우리가 보통 통상적으로 풀백이라고 일컫는 선수들이 위치한 이 공간에서 공을 가지고 플레이를 할 수 있게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지는 상황인데요. 자카가 공을 가지고 있다가 진첸코에게 공을 넘겨줬고, 이때 근데 또 진첸코를 마크해야 하는 마두에케는 진첸코를 막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되려 공을 가지고 수비 없이 전진했던 자카가 전방으로 전진하자 그 자카를 막기 위해서 끌려가면서 다시 한번 아스날은 공을 가진 선수가, 그러니까 그 전 상황에서는 자카가 공을 가지고 압박 없이 프리 상태에서 공을 가질 수 있었고, 지금 상황에서는 또다시 한번 진첸코가 압박 없이 공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원래 진첸코를 막아야 했던 마두에케가
자카에게 끌려갔기 때문에 진첸코가 프리 상태에서 공을 가질 수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때 중요하게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바로 무엇이냐면 가브리엘 제수스의 존재입니다. 가브리엘 제수스는 지금도 계속해서 첼시의 미드필더 라인과 백라인 사이 공간에 위치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때 정상적이었다면, 통상적으로 우리가 아는 4-1-4-1 형태를 취했다면 엔소 페르난데스 지금처럼 캉테와 코바시치와 일자 형태를 이루는 것이 아니고 반라인 내려와서 가브리엘 제수스가 활용할 수 있는 공간 자체, 혹은 가브리엘 제수스라는 선수를 마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합니다. 반면에 아까도 살펴봤던 것처럼 엔소 페르난데스는 조르지뉴에 대한 수비를 실행하기 위해서 전진했다가 지금도 돌아오는 중이기 때문에 해당 공간을 수비할 수 없는 위치에 있고, 결국에는 가브리엘 제수스가 진첸코로부터 프리 상태에서 마크 없이 공을 건네받을 수 있는 상황이 연출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래라면 왼쪽 윙어였기 때문에 사이드 채널에 위치해 있어야 할 트로사르의 경우에는 지금 보실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통상적으로 하프 스페이스 채널이라고 하는 안쪽 공간으로 들어와서, 그리고 이제 첼시 입장에서 보자면 첼시의 오른쪽 풀백인 아스필리쿠에타와 포파나 사이에 위치하면서 사이드 채널을 비워놓음과 동시에 아스필리쿠에타를 자신에게 고정시켜 놓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결국에 이어지는 상황에서는 어떻게 됐냐? 공을 가지고 있던 가브리엘 제수스가 프리 상태로 진첸코로부터 공을 건네받았고, 이때 가브리엘 제수스는 왼쪽 측면에서 프리 상태에 놓인 자카에게 공을 패스하게 됩니다. 마두에케가 자카를 쫓아가다가 다시금 방향을 멈춰 세워서 공을 가진 진첸코를 수비하기 위해서 몸을 돌렸고, 이로 인해서 자카는 마두에케에게서 풀려나서 자유로운 상태에서 왼쪽 측면에서 공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때 그렇다면 정상적으로 보통 일반적으로 드는 의문은 무엇이냐면 풀백이 왜 이 공간을 수비하지 않느냐인데, 방금 전의 상황에서 보았던 것처럼 트로사르가 지금 보실 수 있는 하프 스페이스 채널, 조금 더 사실 정확하게는 첼시의 오른쪽 풀백과 오른쪽 센터백 사이 공간으로 이동해서 이 둘을 동시에 자신에게 묶어놨기 때문에 사이드 채널에서 자카는 프리 상태에 놓이게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결정적이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제주스에서 자카로 공이 나갔고, 그리고 여기서 자카에서 외대고루 쪽으로 크로스가 올라가면서 결국에는 피니싱이 나와서 첫 번째 득점이 이뤄지게 되는데요. 여기서도 다시 한번 제가 얘기하는 첼시의 점심시간 축구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본래대로였다면 4-5-1 대형을 취했기 때문에 지금 보실 수 있죠. 4-5-1이 갖춰져 있는, 제 지금 머리 때문에 약간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머리를 약간 치워보겠습니다. 제 머리를 약간 치워보면은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마두에케, 캉테, 엔조 페르난데스, 코바시치 그리고 스털링까지 4-5-1 대형이 구축된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반면에 정상적이라면은 올바르게 11명이 수비를 하는 형태가 갖춰졌다면 지금의 스털링은 여기 남아있는 것이 아니고 내려와서 말 그대로 4-5-1 형태, 4-5-1 형태를 갖춰서 지금 외대고르가 위치해 있는 이 공간을 수비해야만 하는 선수입니다. 반면에 스털링은 제가 말씀드리는 점심시간 축구, 즉 공이 왔을 때만 내가 공을 가지고 플레이를 하고 공이 없을 때 내가 해야 하는 의무, 즉 수비는 나에게 마치 관계없는 일이라는 듯이 후방에 남아서 4-5-1 형태가 구축되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로 인해서 크로스가 올라왔을 때 외대고르는 상대 수비에, 첼시 수비에 방해 없이 자유롭게 피니싱까지 가져가면서 첫 번째 골을 성공을 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디테일은 달랐지만 두 번째 골의 경우에도 사실상 거의 동일한 상황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하이라이트식으로 편집을 해서 본다면 자카가 크로스를 올리고 동일한 공간에서 외대고르가 피니싱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만을 놓고 동일한 것이 공략되었다. 첼시 입장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 전 상황부터 동일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은 공을 가지고 있는 조르지뉴가 공을 가지고 압박 없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이때 이렇게 공을 가지게 되는 조르지뉴를 막기 위해서 엔조 페르난데스가 전진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골의 득점 장면과 마찬가지로 진첸코는 우리가 보통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풀백이 있는 공간이 아니고 조금 더 전진해서 앞으로 움직이기 위한 채비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어지는 상황을 보게 되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엔조 페르난데스가 다시 한번 자신의 등 뒤 공간을 버려둔 채 공을 가진 조르지뉴를 막기 위해서 점프한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로 인해서 발생한 공간을 이번에는 제주스가 아니고 자카가 활용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스날은 이번 시즌 3인 혹은 4인이 묶여서 공 주변에서 수적 우위를 만들어내고 위치적 우위를 만들어내서 공격을 전개하는 것에 굉장히 특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그래서 역할이 바뀌었지만 사실상 동일한 상황을 연출해서 동일한 공간을 공략하기 위한 플레이를 아스날이 가져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어지는 상황을 보게 되면 마치 첫 번째 골과 거의 동일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공이 측면으로 빠졌을 때 이때 중앙에 프리 상태로 위치해 있던 자카에게 공이 나가고
그래서 첫 번째 골 장면에서는 이제 자카에서 제주스에서 나갔는데 이번에는 그냥 선수만 바뀌어서 진첸코에서 자카로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근데 첼시는 동일하게 자신들의 미드필더 라인과 백라인 사이의 공간을 공략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대신에 그리고 아까와는 다르게 가브리엘 제수스가 진첸코처럼 측면 공간에 벌려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트로사르는 동일하게 하프 스페이스 채널 오른쪽 풀백이었던 아스펠리쿠에타와 오른쪽 센터백이었던 포파나의 사이로 들어와서 이 둘을 한 번에 고정시키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골과 거의 동일한 과정을 거쳐서 결국에는 두 번째 득점이 이뤄지게 되는데요. 지금 경우에는 첫 번째 골과 차이가 있다면은 아까는 전방에 남아서 4-5-1 형태를 구축하지 않았던 스털링이 내려와 있는 것이 차이라면 차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에 스털링은 공간으로 와서 공간을 수비하려고 오기는 했지만 자신이 여전히 뭘 막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등 뒤 공간에 웨데고르가 위치해 있고, 이때 자카는 동일하게 첼시의 미드필더 라인 4-5-1이기 때문에 첼시의 미드필더 라인 사이 공간으로 땅볼 크로스를 집어 넣어서 웨데고르는 이를 받아서 피니싱까지 가져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저는 첼시가 현재 점심시간 축구 정도의 수준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어떤 때는 수비를 해야 하는데 내려오지 않았다가, 그리고 어떤 때는 수비에 내려왔다가, 그리고 내려오더라도 자신이 무엇을 막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전혀 인지를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공간에 대한 수비를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공간 자체를 막는 것도 있지만, 그 공간 안에 상대 공격수가 들어왔을 때는 해당 공격수를 맨마킹해야 하는 것이 기본적인 수비의 원칙이거든요. 근데 스털링은 첫 번째 골 장면에서는 아예 내려오질 않았고, 두 번째 득점 장면에서는 내려오기는 했는데 자신이 무엇을 막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전혀 인지를 하지 못하면서 결국에는 팀의 두 번째 실점까지 허용하고 말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어떻게 보면 이번 시즌 전형적인 아스날의 모습과 이번 시즌 전형적인 첼시의 모습이 경기에서 모두 드러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팀 모두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아스날이 승리를 하는 것이 당연했고, 첼시의 경우에는 지금 제가 이미 여러 차례 라이브 방송에서도 언급을 했고 영상을 올리기도 했지만, 감독이 누가 오든 솔직히 말해서 이 사태를 수습하기는 힘들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애초에 축구라는 종목은 25명 정도를 맥시멈으로 선수단이 구성이 되어서 그 안에서 훈련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이를 통해서 경기를 해야 하는 종목이거든요. 반면에 30명이 넘는 선수단이 구성이 되게 되면 일단은 훈련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될 수가 없습니다. 훈련을 통해서 경기를 준비해야 되는데 선수단이 30명이 넘는다? 그냥 간단하게만 생각해봐도 11명 대 11명으로 팀 내 경기를 한다고 해도 11명 대 11명으로 팀을 만들어도 거의 3팀이 나올 수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골키퍼가 3명이 있다면은 예를 들어서 33명이다 그러면 3팀이 나오는데, 그렇다면 훈련의 인텐시티는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게 되고 경기를 준비하는 관점에서도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리고 선수들은 선수들대로 경기에 뛰지 못하는 선수는 계속해서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고, 그리고 경기 감각이라고 하는 그런 실전 경험에 의한 것들도 계속해서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결국에 이 사태의 책임은 어디에 있냐? 돈을 돈대로 썼지만 결국에는 돈을 써서 팀을 망친 그 사람 자체가 장본인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번 그런 질문들이 있더라고요. 이번 시즌은 그래서 어떻게 지나가는데 다음 시즌은 그래도 좋은 선수들을 많이 영입했으니까 감독을 잘 선임하고 하면은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지 않냐라고 이제 질문을 하는 분들이 계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대답을 하자면 선수단 자체가 개편이 되지 않으면은 다음 시즌도 저는 계속해서 이런 상황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축구 종목의 본질을 감안했을 때 축구 종목을 하기에 적합한 숫자의 선수단의 숫자는 25명 정도입니다. 맥시멈으로요. 조금 26명, 한두 명 정도는 넘을 수가 있겠지만 그것도 이미 거기서부터 조금씩 불협화음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숫자를 이대로 조절을 해야 하는 건데, 괜히 다른 팀들이 다 그 숫자를 유지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타 종목에서 뭔가 성공을 거두고 축구 종목을 동일시하면서 약간 저는 오만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돈을 투자했기 때문에 당연히 결과가 나와야 한다고 생각하는 그 오만함으로 인해서 지금 구단 자체가 하나가 완전히 무너진 상태인데, 다음 시즌에도 이 본질적인 문제가 개선이 되지 않으면은 좋은 선수가 영입이 됐냐 안 됐냐 하는 문제로 축구 종목을 행하는 데 있어서는 계속해서 문제를 겪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